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불리는 골관절염은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무릎 관절염이 많은데요.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고 닳게 되면서 통증을 비롯한 여러 증상들이 생깁니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퇴행성으로도 불리는 걸 보면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물 치료를 비롯해서 다양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지만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연골 재생 술식이라는 치료법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손상된 무릎 연골이 재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편감을 느끼는 변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이승환의 좋은 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릎 연골도 재생될 수 있을까요? 무릎 관절 사이에 자리하는 연골은 완충작용을 합니다.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죠. 하지만 연골이 다를 수도 있고요. 찢어지기도 하고 손상 위험도 큽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아쉽게도 연골은 스스로 재생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릎 연골이 찢어지거나 해서 통증도 심하고 불편이 커질 때 연골을 봉합해주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허준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무릎 연골이 망가지는 요인이 다양하죠? 사고로도 네. 위험은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무릎 연골은 생각보다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될 수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주름이 지듯이 노화에 따른 그런 퇴행성 변화, 그다음에 이제 과체중이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무릎을 사용하거나 이제 운동 때문에 그런 손상들이 있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스포츠 활동 중에 부상이나 이제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단순 타박이 아니라 이제 연골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찢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무릎 관절 내 다른 이제 구조물과 함께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연골이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도 하고 충돌을 방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무릎 연골이 손상되는 건 초기에는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연골은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쿠션 같은 중요한 조직이에요. 차로 치면 이제 에어백 같은. 이제 그런데 이 연골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손상이 시작돼도 이제 본인이 통증이나 불편감을 초기에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그런 퇴행성 변화는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딱 통증으로 확 나타나고 이제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무릎이 좀 뻣뻣하거나 아니면은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생기거나 이제 좀 걸으면은 막 무릎이 많이 붓고 아프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연골 손상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초기에는 좀 느끼지 못한다고도 말씀 네네. 주셨는데 사실 연골이 닳는다, 찢어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한 번 손상이 된 연골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일은 없는 거죠? 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다시 재생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골에는 이제 혈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다른 조직처럼 이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닳거나 찢어진 연골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더 손상 범위가 커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심한 통증이나 이제 그런 통증을 야기하는 이제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절하게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이제 손상을 줄이거나 진행을 늦추는 방법, 만약에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겠고, 무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당연히 줄여야 되겠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관절염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이제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늦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사 치료, 연골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관절을 최대한 오랫동안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그럼 무릎 네.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면 일단 통증인가요? 네, 연골 손상의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이고요. 네. 하지만 통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심한 건 아니고 예. 걷거나 이제 계단을 오를 때 뭔가 뻐근한 느낌이 이제 들거나 이제 그러기 시작하고 네. 일어설 때 뻑뻑하고 그렇게 좀 애매하게 아프다는 식으로 서서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 붓기도 중요 증상이고요. 이게 연골이 손상되면은 관절 안에서 염증 인자들이 군집해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절액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무릎이 이제 붓고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진행되면은 움직일 때 뭔가 무릎 안에 좀 뭔가 걸려요 하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관절이 심한 경우는 잠기는 듯한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이런 연골 손상과 더불어서 관절 내부 구조물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진료를 봐야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불편이 커지면요, 이제 치료를 생각하게 될 텐데, 교수님, 무조건 수술을 결정하는 건 아닐 거고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연골 재생술은 사실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반드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연골 재생술 치료 방법은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가지고 그 관절경을 통해서 손상 부위에 미세한 구멍을 내는 미세 천공술, 그리고 여기에 줄기세포나 아니면 콜라겐을 도포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술식을 사용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치료는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특히 뭐 한 65세 이상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에게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골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골이 그냥 일부만 얇아져 있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뭐 증상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그 부위를 긁어내가지고 미세 천공술을 시행하는 것은 과잉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미 관절염이 막 그 국소적인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진행돼가지고 연골이 전반적으로 거의 남아있지 않고 골극이라고 하죠. 우리가 뼈 돌기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인대 손상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연골 재생술식은 별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연골 재생술식은 나이, 그다음에 이제 연골 손상 범위, 그리고 이제 관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문의와의 상담 후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연골이 닳아서 아예 없어지면 그때는 인공관절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네네. 아예 없어져가지고 이제 환자분도 통증을 느끼고 그다음에 고령이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 연골 재생술식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차라리 버텨볼 때까지 쓰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인공관절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연골이 일부라도 남아 있을 때는 말씀하신 뭐 인공 재생술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연골 재생술식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골 재생술식을 하게 되는 거군요. 줄기세포를 통한 재생술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은 연골을 직접 봉합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연골의 재생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료 방식은 보통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 부위에 이렇게 도포하거나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포되면 연골과 유사한 조직으로 분화하면서 손상 부위를 메꿔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을 봉합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봉합은 아니고요. 재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봉합은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런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 손상 정도라든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많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 손상이 비교적 국한돼 있고 관절 구조가 아주 크게 망가지지 않는 경우, 특히 웬만하면 젊은 중장년층이나 이제 이럴 연령대나 그런 환자들에게 더 적합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MRI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의 깊이와 범위를 확인하고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지의 정렬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은 워낙 그 오자다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차지의 정렬 상태를 보는 엑스레이 촬영, 그리고 다리 축 검사를 통해서 무릎에 어디에 이제 과도한 부하가 걸리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같이 평가해가지고 수술적 치료를 계획해야 되고, 정렬 이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자다리 교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병행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아직 남아있을 때 진행이 되는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연골의 재생을 돕는다는 건데, 이건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건가 봐요? 네, 줄기세포나 이제 대표적으로 줄기세포나 콜라겐 같은 물질이 이용되고요. 줄기세포는 재생 능력이 뛰어난 대신에 가격이 매우 고가입니다. 특히 이제 제대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면서도 일정 부분 연골 회복에 도움이 되는 콜라겐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콜라겐은 연골의 기본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손상된 부위에 도포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가장 뭐 이상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환자 나이나 어떻게 득실을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골수에서 채취하기도 하고, 뭐 탯줄에 들어있는 제대열 줄기세포 재생술도 있고 방법이 참 많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면 하나의 방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줄기세포를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요즘은 제대열 줄기세포라고 제품으로 나온 걸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자기의 골반골 골수에서 채취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침습적이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가 줄기세포 재생술과 제대열 줄기세포 재생술 중에 많이 쓰이는 방법은 뭔가요? 장단점도 있을 텐데요. 자가 줄기세포는 본인의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좀 적고 안정성 면에서 좀 장점이 있으나 결국에 이제 자기 자신의 또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뼈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좀 침습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골반골 이런 데서 많이 채취하고요. 또 하나는 제대열 줄기세포고요. 이제 이거는 출산 시 퇴출해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재생 능력이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 효과는 크기도 하지만 뭐 면역 반응 가능성에는 이제 비용, 고가의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상담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콜라겐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식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원리인 건가요? 콜라겐을 이용한 연골 수복술은 이제 얘 자체는 이제 줄기세포로 활용되는 건 아니고요. 손상된 연골 부위에 콜라겐 같은 생체제를 도포하거나 이식해서 연골 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겐은 연골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재생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지지체 역할을 하게 되고요. 비용도 줄기세포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적절한 경우에는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연골 재생술식 이게 실제로 많이 하는 거겠네요.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재생술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요. 치료 후에 재활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재활 과정은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연골은 혈액 공급이 적고 회복이 느린 조직이기 때문에 수술 후 일정 기간 체중 부하를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목발을 짚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무릎을 가만히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구부렸다 폈다는 어느 정도 일찍 시작하고 이런 이제 섬세한 재활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따라야지 환자분들도 연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장기적인 치료 효과도 더 좋아지고, 과체중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은 꼭 체중 감량 치료도 같이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가 많이 되는가 보죠. 맞습니다. 이게 무릎은 1, 2kg만 변화해도 특히 오자다리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감량을 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를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의 정렬 상태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자다리인 경우는 조금 더 관리하는 게 힘든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자다리인 경우에는 하중이 바깥쪽에는 별로 부하가 안 되고 안쪽에 많이 되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이제 연골 재생 수식을 할 때 오자다리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오자다리 교정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침습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후에 재활이 필수적이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제 무릎을 많이 써도 안 되고 안 써도 안 되고 이걸 잘 맞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중용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 무릎 관절염의 치료로 연골 재생술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교수님,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골관절염은 어떤 의미인가요? 같은 질환이지 않나요? 이제 골관절염은 하나의 이제 스펙트럼 같은 거고요. 우리가 골관절염은 아이고 저 관절염 왔어요, 막 이제 이렇게 되게 상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노화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피부에 주름이 지고 이제 근육통도 많아지고 막 그런 것처럼 그냥 다리가 점점 뻐근해지고 안에 있는 윤활액도 점점 그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역적으로 좀 좋게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치료를 하고 만약에 이제 너무 진행한 경우에는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쓸 때까지 써보셨다가 나중에 통증이 심하시고 일상생활이 힘드실 때는 인공관절까지도 고려하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마음을 좀 저 환자분들에게 좀 편하게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화의 일종으로 받아들여라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무릎 관절염이 가장 흔하지 않습니까? 노년기로 갈수록 그만큼 위험이 높아질 텐데 증상은 어떨까요? 초기부터 증상이 나타납니까? 초기부터 갑자기 이제 조금씩 불편하다가 갑자기 욱 하고 그 이후부터 굉장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계단을 무리하게 올라가거나 평소에도 아팠는데 아니면 버스를 이렇게 높은 계단 이런 거를 갑자기 무리하게 타시다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연골판이 이제 버티다가 확 끊어지면서 그때부터 관절염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주변에 열감도 있고 붓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앉고 서는 일에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도 나이 탓을 생각해서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시로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괜찮을까요? 진통제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약간 소염제랑 진통제랑 좀 헷갈리시는데 소염제는 사실 그냥 진통 효과만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무릎 안에 있는 그런 염증 인자를 좀 줄여주고 그러면서 통증을 나아주게 하는 거고 우리가 타이레놀 같은 건 그대로 그냥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무릎 안에 그런 염증 반응이 심해가지고 화학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소염제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매일 맨날 드시는 건 아니지만 근데 급성기로 아프실 때는 오히려 챙겨 드셔가지고 통증이 너무 중추감작하게 되기 전에 좀 조절할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파스나 찜질을 하는 거는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도움 됩니다. 이제 찜질은 온찜질, 냉찜질 상관이 없을까요? 약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만약에 많이 활동했으면은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냉찜질을 하시고 이제 활동하기 전에 좀 뻑뻑하시면 그럴 때는 온찜질을 하시고 이렇게 좀 교차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 교수님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으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그런 동작들도 많이 하시는데 발목에 조금 무거운 주머니를 걸어두고 운동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무리가 될까요? 무거운 것까지 사실은 그 노를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우리 대퇴사두근 운동은 그냥 본인이 이제 침대 같은 데 누우신 다음에 다리 허벅지에다 힘을 딱 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서서히 올리고 서서히 내렸다가 하면서 허벅지의 근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중 부하를 안 하면서도 허벅지 근력을 유지할 수 있어갖고 이게 또 그 하지 근력 유지에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염을 최대한 덜 오게 하는 이제 그런 운동법으로 괜찮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실내 자전거 이런 것도 너무 높은 단수 말고 일반 평지 단수로 이렇게 쉬엄쉬엄 하시면은 무릎이 너무 뻑뻑하지 유착이 되지 않게 하는데도 도움됩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겠네요. 퇴행성 관절염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해야 될까요? 피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걸어도 경사진대는 좀 피하고 퇴행성 관절염 있는 경우 경사진대는 피하고 좀 평지에서
만약에 많이 좀 걷고 싶다면 한 5,000에서 7,000보까지만 너무 막 10,000보 이렇게는 걷지 마시고 그 정도로 경사가 앉은 그런 평지에서 걸으시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퇴 사두근 운동 그다음에 사실 수영 그러니까 물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물에서 걷기만 해도 하중 부하를 안 하면서 하지 근력을 유지하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수영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내 자전거 이런 것도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산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속에서 걷는 운동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네요. 네, 등산은요. 하지의 근력에는 좋지만 관절염 있는 분들에게는 관절 악화만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등산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지팡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팡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팡이는 하중 분산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사실 이제 그거 말고도 연세 드신 분들은 넘어지시면은 진짜 많이 다치시는 게 고관절 골절이거든요. 오히려 무릎이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근데 뭐를 조금이라도 잡고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짚고 넘어지는 거랑 굉장히 천지 차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팡이를 좀 갖고 다니시면은 그렇게 만약이라도 이제 넘어지시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좀 덜 다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좀 고령이신 분들은 예방적으로라도 좀 지팡이를 좀 가지고 다니시길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정형외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반자카파의 봄을 그리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변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의학적인 변비와 우리가 생각하는 변비와는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 또 변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변비의 기준에 있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걸까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매일마다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그것도 변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정상적인 배변 횟수를 꼭 하루 한 번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을 보더라도 불편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3번까지 그러니까 뭐 이틀에 한 번 꼴이 되겠죠. 그 정도라도 정상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2, 3일에 한 번만 대변을 보더라도 그게 본인이 불편하지 않다면 편하다면 변비는 아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나를 살펴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학적으로 진단이 되는 변비의 기준도 배변 습관에 대한 문진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 변을 보는지 변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횟수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횟수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3번도 안 된다. 사실 그 정도는 우리가 변비도 봐야 되고 실제로 그럴 정도로 배변을 며칠에 한 번씩 보게 되면 사실 장 속에 변이 오래 있어서 변이 굳어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힘들게 대변을 보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변을 볼 때 매우 딱딱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횟수는 자주 보는데도 매우 딱딱해서 힘들다. 이것도 변비 종류에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또 굳이 더 얘기를 한다면 뭐 일종의 변비의 기준이랄까요? 그런 걸로는 대변 볼 때 나는 매번 너무나 힘을 주어야만 대변이 나온다. 혹은 대변을 다 보고 났는데도 불안전하게
배변을 한 것 같다. 즉 잔변감이라 그러죠.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변을 보기 위해서 나는 단순히 그냥 화장실에 가는 것만으로 안 되고 문지르거나 다른 부가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이런 걸 우리 모두 다 변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뭐 식습관이라든지 개인차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한 식사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즉 생체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라, 신선한 과일, 섬유질 많은 거 많이 드시라, 혹은 하루에 8 내지 10컵 정도의 물을 꼭 드시라, 신체 활동량을 늘려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죠. 개인차가 물론 있지만 어쨌건 습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 변비 진단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검사도 많은가요? 우선 변비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실제로 뭐 대장이나 일부가 막혀갖고 대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증 질환, 대사 질환이나 장애 이상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병원 가시면 일반 혈액 검사나 혈청 화학 검사, 혹은 소변 검사, 갑상선 검사, 뭐 대장 내시경 검사나 CT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대사성 질환, 당뇨나 갑상선 이상이 있는지, 암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와중에 변비가 있다. 실제는 이런 분들이 더 많지만 그럴 경우에 직장 항문에 대한 기능 검사를 할 수가 있죠. 물론 누구나 다 하지는 않지만 종류를 굳이 나열해 본다면 대장 통과하는 시간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운동성이 정상인지 평가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항문 직장 쪽에 내압을 검사해서 이쪽에 정상적인 반사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대변 조영술 검사라고 대변 배출되는 과정을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항문의 근전도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문의 초음파 검사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런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좀 하면서 많이 불편할 것 같긴 한데요. 불편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필요할 때는 하긴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변비라고 무조건 검사하지는 않죠. 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상에서는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 집을 떠나 있는 내내 변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배변 활동이 심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스트레스 자체가 변비에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데요. 긴장 상태로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 결과로 소화 기능이 잘 안 되고 장의 운동성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변이 쉽게 나가지 않고 장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 이외에도 뭐 불안증이나 우울증 혹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화되거나 이럴 경우에도 역시 장의 민감성이 증가하고 배변이 억제되니 변비가 유발될 수 있고요. 또 요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있죠. 장과 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장, 뇌, 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아주 전형적인 예가 우리 왜 세로토닌이라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대부분이 장에서 분비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렇군요. 네, 상당량이 장에서 분비돼서 거꾸로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예로서도 장에서 생성하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있고 세로토닌 외에도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뇌에 영향을 주니까 결국 심리적인 면, 즉 뇌에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장에 영향을 주고 또 장의 문제성이 또 뇌에다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을 주게 된다. 그래서 장, 뇌, 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장과 뇌가 서로 연관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변비가 또 나이에 따라서도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노인 변비와 아이들의 변비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노인이 사실 전형적으로 변비를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그룹일 수도 있는데요. 네. 주요 원인은 노인의 경우는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네. 그럼 왜 떨어지느냐? 노화 자체로 인한 것이다. 즉 근육들이 전부 약화돼서 그렇다 하는 게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노인들이 만성질환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질환 자체, 당뇨병 같은 게 장의 운동성 떨어뜨리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만성질환 때문에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물들이 있잖아요. 네. 가령 뭐 혈압에 쓰는 칼슘 차단 블록, 차단제 이런 것들은 이거 자체가 변비를 유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물도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노인 변비는 장의 운동성 저하가 원인이다. 요건 알았고 네. 그러면 어린이는 어떠냐? 어린이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습관,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이 되게 채소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 습관 중에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단 네. 것만 좋아하는 거, 식이섬유 부족한 거, 이게 좀 가장 큰 원인이 될 거고요. 네. 또 하나 꼽는다면 어린이의 경우는 낯선 환경으로 가면 사실 대변 보기 어려워지잖아요. 이것도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심리적인 부분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또 만약에 뭐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예. 또 가족 내 긴장감이 심한 가정이거나 그러면 그거 역시도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요건 어린이의 경우는 부모 역할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겠네요. 청소년도 비슷한 맥락이 됩니다. 네. 학업 스트레스,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이 기니까 운동도 부족하고 불규칙한 식사가 되고 예. 패스트푸드를 자꾸 먹는다. 뭐 이런 거니까 어린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노인들의 경우에는 대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과 또 변비가 관련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변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대장이 운동을 안 해서 그런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맞습니다. 대장이 운동성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변비를 우리가 이완성 변비, 이완형 변비라 그래요. 장이 좀 늘어져 있다는 뜻인데요. 네. 변이 별로 마렵지 않으니까 그냥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사실 며칠 대변을 안 봐도 내가 크게 느낌이 없어서 갖고 있었더니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대장 아래쪽에서는 주로 물만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대변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또 위에서부터 음식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양은 많아지고 그래서 돌덩어리처럼 바뀌면서 완전히 그 딱딱한 변비가 돼서 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이것 때문에 장이 막히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 정도로 심한 경우도 계시군요. 예, 심하면 그렇게 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럼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무래도 속이 좀 더부룩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 대변 자체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지만 오랫동안 대변을 못 보게 되면 배가 벙벙해지고 팽만감이 느껴지겠죠. 예. 그리고 심한 경우는 막히는 느낌이 있으면서 심한 복통이나 아니면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당연히 아랫배, 하복부 불쾌감 같은 건 당연히 따라올 거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딱딱한 대변이 덩어리가 커지면서 항문으로 이제 나가고 싶은데 항문이 좁아서 못 나가요. 찢어지겠죠.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이렇게 힘을 자꾸 주다 보면 실제로 치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변 볼 때마다 항문이 아프니까 무서워서 또 대변을 못 보게 되고 그렇겠네요. 또 피나는 거 보면 또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느껴지는 불편감 외에 뭐 변비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변비가 오래될수록 줄 수 있는 건강상의 어떤 위험 어떤 게 있을까요? 만성적으로 변비가 되고 대변이 잘 안 나가게 되면 사실은 점차로 입맛이 떨어지겠죠. 특히나 나이 드신 분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해져서 네. 영양 실조까지도 충분히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범하게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 소화불량. 그리고 또 이게 심하면서 점차로 피로감이나 심지어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 변비가 또 점점 악화되는 일종의 악순환이랄까요? 네. 이런 면들이 있으니까 변비도 정말 사소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일시적인 변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만성 변비인 것 같습니다. 만성 변비로 진단이 될 때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만성 변비의 증상이랄까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기본적으로는 만성 변비는 앞서 말씀드린 변비의 기본 증상, 그러니까 대변 횟수가 일주일에 3번 미만이거나 아니면 배변 간격이 3일 이상이고 대변이 굉장히 딱딱하다, 혹은 너무너무 힘을 줘야지 대변이 나오거나 통증이나 불편감이 심하다, 그다음에 다 봤는데도 계속 마려운 듯하다, 아니면 배가 부풀거나 가스가 많거나 소화불량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그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게 적어도 3개월 유지된다 그럴 때 우리가 만성 변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상당히 불편할 텐데 변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수분 섭취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영향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뱃속에, 장 속에 변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수분이 쭉쭉 흡수해서 점점 더 변비가 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섬유질이 사실은 대변을 잘 보게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물을 끌어당겨서 대변에 수분을 충분하게 해서 볼륨, 그러니까 양을 늘려주는 게 변비를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을 섭취 안 했을 때 당연히 변이 더 단단해지는 원인이 되고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물을 잘 드실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1.5 내지 2리터 정도, 한 8컵에서 10컵 정도는 꼭 드시면 좋겠다라고 매번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8컵에서 10컵 정도. 꽤 많네요.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잔변감도 불쾌할 것 같고요. 배가 팡팡한 느낌도 신경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출혈이 있거나 하면 더 걱정이 됩니다. 치핵을 의심해야 할까요? 당연히 왜 항문이 좁은 데서 딱딱하고 큰 변이 나가려고 그러면 찢어지는 치열이 생기면서 피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치핵까지 되는 거는 배변 시에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장시간 변기에 앉아있는 습관 혹은 술 마시는 거 이런 게 치핵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자꾸 변비가 심해지면서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항문 압력을 높이게 돼서 당연히 치핵이 생기기 쉽고요. 그때 치핵이 뭔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치핵이 뭔가요? 치핵이 보통 그러는데 그러니까 항문과 직장에 존재하는 혈관 조직이 덩어리가 지면서 치핵을 형성하고 그게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면 내치핵, 내치질이라 그러죠. 항문 안쪽에 있으면은 이제 안쪽에 내치핵이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외치질, 외치핵이라고 얘기를 해서 덩어리처럼 만져진다라는 뜻으로 치핵이라고 부르고요. 역시나 변비랑 연관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배변이 자유롭지 않으면 당연히 소화도 안 되고 노인들의 경우에는 입맛도 없어진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건강이나 영양과 관련해서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맞아요. 아무래도 노인의 경우 그렇게 자주 변비를 앓게 되는 이유는 노화 자체로 장 기능이 약화가 되니까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 서행성 변비가 있고요. 그것 외에도 혈압약이나 이뇨제나 진통제, 수면제 같이 왜 장기적으로 드시는 약들이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면서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생기고 운동 부족이나 혹은 식사량이 줄면서 섬유질, 수분 섭취량이 줄어드니까 또 악화되죠. 그다음에 당뇨병, 파킨슨병 자체가 또 그 2차성 변비를 증가시키니까 실제로 노인의 경우는 전 인구의 한 15% 내지 16.5% 정도가 변비인데 비해서 70대 이상이 되면 거의 30%에 육박을 합니다. 2배 정도 될 정도라서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변비가 심해지면은 두려움 때문에 점점 안 먹게 되고 실제로 입맛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노인의 경우는 이 입맛 떨어지면서 심각한 영양 실조, 영양 불량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인의 경우는 변비만 이야기해도 전신 상태, 건강 상태와 연관되어서 심각하게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요. 잘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이제 채소라 그러면 사실 우리 당장 생각하는 게 섬유소죠. 네, 그렇죠? 식이섬유 섭취하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채소, 과일, 잡곡 같은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대변을 부드럽게도 하고 대변의 양을 늘려서 대장 통과 시간을 줄이면서 변비를 개선시킬 수 있죠. 네. 또 실제로 이 덕분에 대장암 발생도 또 줄어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리터 이상 대략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더해갖고 좀 규칙적으로 해서 일정한 배변 준비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건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식습관 강조해 주셨고요. 요즘은 간헐적 단식을 비롯해서 다이어트를 이어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것도 배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선 다이어트를 한다고 굶는 시간이 길어지고 간헐적 단식도 결국 안 먹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건강하신 분이야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 이런 거를 하겠다고 너무 나서지 마시고 사실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변비가 있을 경우 세 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좋다. 특히 아침 식사를 챙겨 먹으면 좋다는 뜻이 식사를 해서 위가 팽창을 하면 반사작용으로 대장운동이 증가합니다. 이거를 위장 반사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변을 보고 싶어져요. 왜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이라든지 식사를 조금 하고 나면 화장실 가기가 쉬워지잖아요. 변이를 좀 느끼게 되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간헐적 단식으로 변비가 없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은 변비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간헐적 단식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규칙적인 대변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고요. 과도한 다이어트가 식사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적게 먹어서 섬유소 그리고 수분의 섭취가 불충분해지는 것도 변비의 원인이 되니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변비가 생기지 않을 만큼 신경 쓰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교수님, 요즘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서의 변 보는 자세입니다. 좌변기 아래 발 받침대를 두고 앉으면 변 보는 일이 수월하다. 시계 방향으로 배를 문지르는 게 도움이 된다. 웅크린 자세가 좋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도움이 될까요? 대체로 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군요. 예, 첫 번째는 발을 조금 높여가지고 발판 같은 걸 깔아갖고요. 무릎을 엉덩이보다 좀 더 높여주면은 이게 바로 대장과 직장의 각도가 조정이 되면서 사실은 이게 평소에는 앞뒤 방향으로 놓여 있거든요. 이것을 직선으로 아래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대변을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발 받침대를 하나 두는 것도 배변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허리를 좀 곧게 펴면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결국 웅크리는 자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복압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대변이 쉽게 배출되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발 아래 받침대를 놓고 웅크리는 자세는 원활한 배변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변기를 사용할 때 너무 이러고서 좋다고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그건 별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방금 시계 방향으로 배를 문지르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대장이 직장으로 변이 이동되는 배출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배를 문질러주면 당연히 배변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드시는 변비약은 어떨까요?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변비약을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면 역으로 장신경이 아예 손상돼서 변비를 더욱 악화되거나 설사변비를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처방 없이 구입하는 약제들의 경우는 사실 빠른 효과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을 아무래도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자극성 하제거든요. 그래서 급성기에 한두 번 사용하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장 운동성이 떨어지고 무력증이 생기고 장점막에 색소 침착 등이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권할 수가 없고요. 필요할 때 꼭 의사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약을 선택해서 복용 기간도 잘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변비와 관련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